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2월 넷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한 해의 끝자락을 맞아 오늘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이슈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가 선정한 2024년 글로벌 이슈 탑5. 오늘 이 시간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바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기까지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한 건 정도만 있었다 하더라도 네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가 이제까지 치렀던 그 세 번의 대선 중에서 아마 가장 격렬했고 또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대선으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 진영이었던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두 번이나 이제 본인이 또 암살 미수에 노출이 되는 또 실제로 또 피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그 과정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이런 성과를 낸 건데 이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정말 힐러리 클린턴 하면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단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정치에서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본인에게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고 또 그래서 1월 6일에 어떤 그 의회의 그 난입 사건이 있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사법적으로 또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기도 하고 이런 또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 7월 13일에 그 펜실베니아 주의 그 소도시였던 이제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에 이제 피격을 당했고 근데 그 피격을 당한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것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이트 이렇게 외쳤던 그런 장면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뇌리에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냥 영화 같았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네. 그 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후보가 보고 있는 세계관, 미국 정치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좀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단적으로. 그리고 그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USA 미국이라고 외치는 그런 또 유권자들의 함성이 이제 뇌리에 강하게 남습니다. 네네. 어쨌든 굉장히 미디어의 활용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6월 27일에 열렸었던 첫 번째 TV 토론이었죠. 당시에는 아직 그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후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선 구도 판도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고 후보가 교체되는 사건으로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해리스 현직 부통령이 또 이제 어떤 유색 인종이면서 또 여성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격려를 받았지만 종국에는 이런 이제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민 교수님 트럼프의 슬로건 하면은 유명한 그 마가 아니겠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이 슬로건만 보더라도 향후 트럼프 정책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2.0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 캠페인 슬로건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마가잖아요. 미국보다 네네. 유대하게인데 이게 4년 전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새로운 정책을 2기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그러한 주요 정책, 또 성과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기 때 트럼프 시대로 완성하겠다. 이러한 야심찬 포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 그 행정부에서 보여줄 그러한 주요 정책도 일기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과 통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라든지 외국인에게 활짝 열려서 문이 열려서 미국 내 노동자라든지 유권자들, 중산층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어떤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자들 유입되는 걸 막겠다. 그래서 국경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강경한 이민규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 색출해서 추방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상인데요. 통상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그 미국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의해서 즉 다른 나라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통상 그 국제 무역 환경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 받아왔는데도 그냥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선이 되면 그러한 미국의 불공정한 노동자하고 기업에게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바꿔서 이제 공정한 어떤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정무역. 그렇기 때문에 1기 때 관세를 사용해서 미국의 무역시 적자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였는데요. 그리고 그 정점에 중국 대리기가 있었죠. 네. 근데 2기 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시 적자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중국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를 통해서 중국과 어떤 그 디커플링을 탈동조화를 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미국을 제조업에 다시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민과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취임 100일 동안에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어떤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 한 해 미국 대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죠.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는 한층 더 강력하고 불확실한 트럼프 2.0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4 글로벌 이슈 탑5 다음 이슈는 우러, 중동, 출구 없는 두 개의 전쟁입니다. 그간 교착 상태를 보이던 전선 올 한 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말씀하신 대로 만 3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고 또 무엇보다 중동 사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다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의력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세계적인 어떤 관심이 좀 떨어졌던 측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교착 상태를 보이던 것에서 이제 여러 굵직굵직한 또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반격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엔의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에 있는 나라이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핵무기 보유량이 많은 가장 강력한 그 핵 강국인데 이런 이제 핵 강국인 러시아가 어떤 핵 위협의 어떤 그 가능성을 자꾸 고조시키는 듯한 그런 말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이제 우크라이나가요 지난 8월 6일 개전 후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남부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쿠르스크 주로 진격을 하는 그런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점령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집중을 하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를 찔린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난처해진 또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쿠르스크 주에 지금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둘만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유럽의 안보 상황과 지금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다시 겹쳐져 버리는 이 마치 무슨 종이를 딱 접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가 접힌 상황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으로 그 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졌고요. 북한이 이렇게 전쟁의 가세를 하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확전을 우려해서 러시아 이제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만큼은 끝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 에이테크임스와 뭐 스톰 섀도우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의 핵 강국인 러시아는 그 핵 교리 개정안을 또 승인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또 지원 확대에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보니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지금 교착 상태가 전 세계로 하여금 좀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 교수님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도 이제 확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 간에 충돌이 확대된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의 중동 전쟁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사살하고 수백 명의 포로를 잡아서 인질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 그리고 인질 구출을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하마스라는 세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을 정점으로 하는 저항의 축의 한 무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심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동의 정세가 다시 또 화약고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그 교전을 간접적인 교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자제하면서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저항의 축 지도부를 폭사시키는 그러한 전술을 씁니다. 그것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황으로 그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상황을 본다면 거의 그 저항의 축의 지도부들이 거의 괴멸되면서 그 어떤 이란을 제외한 그 저항의 축의 어떤 저항이 굉장히 미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전황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취임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달라 이렇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어떤 휴전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쟁이 출구를 찾아갈 그런 모양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이 행정부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1기 때 했던 아브라함 협정 1.0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정점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이 그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중동 정세가 어떤 새로운 그 세력 균형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력 균형 그리고 중동의 어떤 그 단기적이겠지만 어떤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중동 내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두 개의 전쟁 2025년에는 부디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세 번째 글로벌 이슈 AI 사용화 시대 본격 사용 단계 진입입니다. 지난 10월에 노벨상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했는데 그런데 노벨상 과학 분야의 주인공은 단연 AI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그랬습니다. 그 AI 연구 덕분에 그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수상자들이 이제 AI 다 관련된 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AI의 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서 좀 다소 아이러니한 그런 또 상황이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홉필드 교수 같은 경우는 수상 소감의 기자회견에서 그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AI의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 힌턴 교수도 또 수상 소감으로 AI가 통제에서 벗어나 생존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또 본인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10일에 이제 그 노벨상 시상 후에 그 마련된 연회에서도 인간보다 더욱 지능적인 존재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위협도 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공상과학 소설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올해 이렇게 선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선거가 많았던 해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된 또 AI 기술과 합쳐져서 어떤 딥페이크물에 의한 그런 가짜 뉴스들도 좀 넘쳐났고요. 어떤 제도나 우리의 규범이 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네.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도 AI는 첨단 기술의 상징, 핵심이자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미중 경쟁에 따라서 얼마만큼 미국이 네네. 어떤 AI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자체의 기술의 진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선 그 미중 그 전략적 경쟁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이제 그 인공지능 분야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이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생산하는 그런 AI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미국의 중국 그 대중국 견제가 AI 분야에서 점점점 확대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주요 광물 네네. 갖다 통제하면서 대미 수출을 통제하면서 어떤 미국의 통제에 대해서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유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AI 진화인데요.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이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다. 이건데 지금까지는 어시스트 도와주는 인간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행동을 도와주는 네네.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직접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여타 어떤 제반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AI 기술의 진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연말을 맞아 빅테크 업계는 속속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압도적이라는 발표 역시 쏟아지고 있는데요. AI 기술의 진화, 기대만큼 또 그만큼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슈, 활짝 열린 민간 우주 유형 시대입니다. 스페이스X 우주 기업이죠. 거기에 스타쉽 5차 비행 시험 비행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도. 막 만화 같던데. 네, 저도 정말 눈을 의심하면서 봤습니다. 네네. 10월 13일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이죠. 스타쉽이 시험 비행에서 정말 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장관을 연출을 했는데 길이 71m, 내부 직경 9m의 초대형 그 초대형 로켓 그 슈퍼 헤비가 우주를 향해 발사된 이후에 7분 만에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서 그 거대한 젓가락 형태의 그 로봇 팔에 살포시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구현이 된 것인데요. 네네. 그 슈퍼 헤비 로켓은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엔진을 재점화해서 다시 역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에 서서히 수직으로 그런 하강을 하다가 방향을 또 살짝 조정을 해서 발사탑에 설치된 그 젓가락 모양에 쏙 들어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날 신기술을 이용해서 슈퍼
슈퍼 헤비 로켓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그 꿈꿔온 이 로켓의 그 재사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스페이스 X는 이렇게 강력한 로켓을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을 시사해 줬고요. 따라서 이제 우주 사업에 새로운 한 지평이 열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24년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 역시 스페이스 X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어떤 우주 사업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는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조금 봤던 것처럼 다시 그 발사했던 우주 로켓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래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다시 로켓을 회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진일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보했기 때문에 어떤 스페이스X가 보여준 발걸음은 아무래도 민간 우주 전쟁의 어떤 그 선두주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그 스페이스X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은 다른 그 민간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우주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우주에도 많은 민간 로켓이라든지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올해는 지구 궤도를 향한 로켓 발사가 역대 최다 기록을 다 그냥 갱신해 버렸어요. 네. 뭐 수치도 그렇고 빈도도 그렇고 네. 이제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적정 궤도는 이미 굉장히 붐빌 정도로 지금 네네.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뭐 우주 전쟁은 뭐 그야말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나사가 선도해 왔던 그 우주 개발 분야 말씀 나눈 것처럼 민간 영역이 이제 뛰어들었고, 중국은 다소 후발주자처럼 보여졌지만 또 굉장한 속도로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앞서가기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국은 그런 어떤 자국이 가진 전략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을 보이면서 그 미래 우주 경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중국의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재사용 로켓 그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또 독자적으로 우주 정거장 운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화성 탐사라든지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우주 패권 경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유럽도 유럽 우주국이죠, ESA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 주도로 그 재사용 로켓인 프로메테우스 개발에 착수를 했고, 네네. 2028년까지는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2024년 민간인의 우주선 탑승이 시작됐고요. 상업 우주 비행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글로벌 이슈 탑5, 그 마지막 이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붕괴된 1.5도선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여름 진짜 더웠어요. 밖에 나가면 진짜 숨이 턱 막힌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극단적인 더위가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네네. 나라들은 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곳은 6월에 열돔 현상으로 해서 폭염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밀레 앞 조형물이 녹아내리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0도 넘는 기온이 발생을 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 필리핀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물론 그 기온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50도를 넘는 그런 극한의 기온이 이제
관측이 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워진 것만뿐만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워지기도 했지만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면서 굉장히 전 세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1년 내내 최고치를 찍은 기온에다가 네. 기후 변화 대응의 마지노선 이게 온도 상승 1.5도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붕괴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기후 감시 기구인 이제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 C3S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는 지난달 이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가 가장 뜨거운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 평균 기온이 이제 1.6도 정도 상승을 해서 종전 최고치 이제 이게 작년이 이제 매년 말하자면 이제 이게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8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레짐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위 2015년에 있었던 이제 파리 협정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목표치로 잡는 것을 우리가 1.5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합의를 말하자면 봤던 그런 목표치였는데 벌써 이게 지금 작년에 1.48이었고 올해 예측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1.6이 넘어가는다면 벌써 이 목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너무나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매년 열리는 그 이제 콥 당사국 회의라고 하죠. 네네. 이제 콥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9차였었고 아제르바이잔 이제 바쿠에서 열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뭐 과거에는 뭐 선진국이 잘못했네, 도상국은 아직도 더 개발해야 되네 이런 싸움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꿔 나가려면 기술도 기술이고 어떤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가까스로 어떤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구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선진국과 도상국 간의 어떤 갈등이나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뭇 정말 그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인데 돌아왔어요. 트럼프 이즈 백인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그 행보를 트럼프가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세적인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 이기 정부가 들어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이기 정부는 미국 내 어떤 그 매장돼 있는 화석 연료,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발하게 추출해 가지고 미국을 제1산유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래서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를 중시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 이제 그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4년이 지나면 세계가 다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으나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